그런데 지금 주로 이제 당청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변수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집권 후반기 2년 기간 동안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김능구 대표는 이제 1년 정도는 그래도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력이 이제 그대로 관철이 되겠지만은 다음부터는 차기 권력 관련 움직이기 때문에 달려봐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향력이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국회 주도 대표 리더들의 성향이라든가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은 여야의 원내대표단 김태년과 주호영, 그 다음에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 이 구성이 혹시 21대 국회의 변수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국회의장이 뭐 박병석 의원이 되든 김진표 의원이 되든 그거는 뭐 국회 운영에 있어서 큰 저는 변수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김진표는 불출마하는 걸로 이번 했으니까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설사 김진표 의원이 된다고 했어. 뭐 저는 국회 뭐 그러니까 누가 되든 그러니까 그게 뭐 국회에 뭔가 상당한 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 국회의장들 같은 경우 집권 상정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권에 얼마나 그러니까 충실할 것이냐의 부분이지만, 사실은 지금 국회의장의 변수는 지금 뭐 국회 선진화법 이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별개로 치더라도 결국은 지금 앞서 우리 김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내년 들어가면 내년의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바로 완전 본격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결국 21대 국회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지금부터 그러니까 원 구성하고 나서 내년 한 2, 3월 임시국회까지, 그게 아마 지금 우리가 이 21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2022년도 하반기 넘어가면 그때는 또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의 그런 논리에 의해서 국회가 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이 1년의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저는 21대 국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김태년, 주호영 이 파트너가 과연 이 소위 말하는 이 나름대로의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성이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반반인데,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김태년 입장에서는 이 지금 그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일단 안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은 아마 상당한 부분 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이 야당을 어떤 식으로 포용해서 가려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하는데 아마 이것이 구체적인 이 입법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정치적 초조감 뭐 이런 부분들에 말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높을 건데 문제는 그걸 잘 이용을 해서 미래통합당에 가면 끝끝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장애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옛날식의 그러한 무한적 투쟁에 빠지게 되면 그거는 저는 둘 다 패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한 그 여당의 그러한 그 시간표상으로 봤을 때 절박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적절히 잘 이용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 따낼 수 있는 거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조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깨돌이답게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20대 국회보다는 좀 더 나은 국회가 조금 순탄하게 좀 더 생산성 있게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탄하다 생산성이라는 거는 문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순탄하고 생산성이 있겠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차 교수 입장이고요.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문재인 입장에서 순탄하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완전히 외주화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외주화? 그러니까 주호영이라는 사람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 소신이나 투쟁력이나 비전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지역 토적 성격을 가진 사람. 영남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하고 판사하다가 지금 2017대 당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발주처는 어딘가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부터 그 다음에 박형준, 그 다음에 형호, 이석연, 이런 사람들이 총선 때 당의 지도부를 다 들어왔잖아요. 김종인까지요. 네. 그 발주처라는 거는 저는 당 밖에 모종에 지금 이 미통당을 장악해서 적당히 컨트롤해 가려는 발주처가 있고, 그 발주처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미통당 지도부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 당에서 이제 그런 흐름을 거역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다 제거됐다고 봅니다. 친박의 강성이나 또는 뭐 투쟁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천에서 제거되고 거의 제거됐어요. 그리고 이제 당 외로 이제 다 이렇게 나가 있거나. 그래서 아마 홍준표가 당으로 복귀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김종인 체제가 가동이 되면요. 김종인이가 안 받겠다고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윤상현이는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 당이 내부에서 그제 토론회에서 뭐 기본소득 문제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저 당에서 숱하게 나오는 패인을 분석하는 데 나오는 이 스테레오타입 형태인 뻔한 소리들 이라든지 이제 이준석 유의 이런 소리들이 이제 밖에서 이 당을 이제 주도해 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당에서 다음 대선에도 보면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무난하게 질 사람 자체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주 화라를 이야기하는 거는 밖에서 어떤 흐름이 저 당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김종인이가 대표로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게 되고 김종인의 임기도 적절하게 조정해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 당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자발적인 옛날에 그 민한당화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발적인 민한당화. 그리고 강성들은 다 제거되고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할 거다라고. 네, 자발적인요. 그 자발성이 거의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바닥에는 새로운 폭탄이 터져서 이게 다시 재편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때 저들 미통당으로는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김태현과 조영 간의 어떤 상호 간의 어떤 어떻게 이 국회 운영이 이루어질 거냐 하고 미통당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진로 뭐 희망이 어떨 건가를 평가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다른 이야기인데 그 후자부터 이야기한다면 103석의 그 의석을 갖기 때문에 100석 이상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당은 이 당대로 자기 나름대로 존재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앞으로 놓은 당면의 그거를 본다면은 21, 22죠. 바로 내일하고 모레에 걸쳐서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당의 지도 체제 문제, 예를 들면은 조기 전대를 통한 어떤 이 당권을 갖다가 새롭게 이 당 대표를 선출하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부분에서 이 조영 원내대표는 뭐 총의를 모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시기 조정을 연말이나 뭐 내년 연초나 마찬가지 개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이야기도 뭐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강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장의 조기 전대 이 부분들은 지금 저는 설득력이 좀 이렇게 힘들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당권 경쟁은 아마 그 내년 초부터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정초 선거가 될 거다 뭐 이번 총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 들고, 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짚어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수가 확실히 10% 정도 옛날에 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했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정말 1.9, 2.3%로 신성했잖아요. 그것도 온갖 수를 다 떠가지고 DJP 연합 ENG 탈당해서 500만 표 뭐 이런 부분 속에서 1.9%, 그 다음에 노정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3% 이렇게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이겼던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보수가 자기들이 정신만 조금 차리고 약간만 이렇게 뭐 스탠스를 조절하고 뭐 이렇게 정책과 인물을 좀 바꿔놓으면은 된다. 이거 망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유권자들이 20, 30, 40대가 예를 들면 진보로 갖고 50대도 바로 말하는 86세대가 이제 다음 대선에서는 60대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는 앞으로 조사할 때 60대하고 70대 이상을 갖다 구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가 2년 이후에 대선을 정말 잘하더라도 이기기 어려운 지금 현재
정치 지형으로 지금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부응하려면 온갖 수를 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전체가 정말 이 국민이 원하는 어떤 이 합리적 보수, 건강한 보수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당을 그렇게 탈바꿈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참여하지 않는 그런 합리적 보수들이 다 결집을 할 때 많이 대등하게 아마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여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태현 주요형은 제가 원래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 그게 김태현 그 이야기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김태형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 정책위 의장 할 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그 정책위 의장 한 3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정책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재원 의원이 그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합리적성을 가지고서 할 거지만 아주 힘있는 여당 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 되게끔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대화와 협상과 이 부분은 충분히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어떤 야당의 발목 잡기 위해서 일을 풀지 못하는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깨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상당히 그 합리적이고 논리성을 가지고서 자기 의정활동을 정치활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지금 보수 정당의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 법사위에 이 자구 체계 수정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5.18에는 자기가 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어쨌든 반성을 하고 했을 정도로 그런 걸 분명하게 가리면서 이게 그 자기들로서는 막아야 될 선에서는 확실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아까 통합당의 구조라든가 전망은 두 분이 확장되다 보니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보완해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21대 국회 전반적인 전망 관련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국회 4년 임기가 끝나면은 매번 해보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 새 국회가 시작이 되면은 조사를 하는데 항상 과거 국회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4년 임기가 끝나면은 국회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새로 들어설 국회가 지금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나을 것인가, 20대 국회까지는 계속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경향이 있었나 하면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 그리고 사실 20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보면은 20대가 시작할 때 어떨 거겠냐, 더 나아질 것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봐왔고 실제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1대는 어떨 것인가? 아직 21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네요. 그러나 저 느낌에 21대는 제가 볼 때는 20대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느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청 관계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청 관계를 과거 108번뇌를 염두에 두고서 갈등적 당청 관계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원팀으로 이루어졌는 선거 캠페인에서 이루어졌고 또 청와대 출신자들이 많이 당선자가 되어서 적어도 당청 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현 정부의 국정 방향, 이 목표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과거 실패에 대해서 뼈저리게 거기에 대해서 그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난 그 108번뇌를 이야기했던 그때가 17대였나요? 17대. 예, 그때 국회와 같은 당청 관계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문제는 당청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가 볼 때는 여야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여야 관계가 새 원내대표가 지금 뽑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뽑혔다는 것은 당내에 어떤 일정한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당내에서 실제 압도적인 그 표차는 아니었어요. 그 1차 그때
뭐 해서 보면은 그 어디요 권 후보 권 누구였죠? 원영세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압도적으로는 70 몇 프로였죠. 예, 압도적이죠. 원영세가 더블스코어였나요? 70 몇 퍼센트. 압도적이죠. 70몇. 그러면 난 그때 잠시 잘못했네. 그래서 이 집권 당내에서 권영세가 아닌 주호영을 선출을 했다는 것은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위기의식을 갖고는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문제는 주호영 의원이 여기에 두고 어떤 원내 전략을 끌고 가느냐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의원이 보수가 지켜야 될 것들 내가 볼 때는 한 37 정도? 28 정도 비율로 해서 지킬 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한 7, 80%의 비율은 협상을 하면서 20, 30%를 지켜내는 전략으로 가면은 뭐 어느 정도 이것이 여야 관계도 대화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데 사사건건 그 제동을 걸려고 가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가겠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사건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이 야당하고 협상을 안 했다. 일방주의적 그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가면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아마 이번에는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봐도 주호영 체제 하에서는 아마 28 내지 37 정도의 전략으로서 접근을 하면서 여영 관계도 초기에는 극한 대립을 좀 피하면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요. 당청 관계에서 차기 대권 주자의 변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남은 실제 그 누가 대권 주자가 되더라도 당청 관계에 되고 이것이 그 대립 갈등 구조가 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과거에 현직 대통령이 레임덕이 발생하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을 때는 차기 대권 주자가 당을 중심에 서면서 당청 관계가 대립 구도로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당의 당권 주자가 되든 아니면은 당의 실질적 리더가 되든 현직 대통령하고 대립적 관계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를 놓고 봐서 차기 대권 주자가 청와대와 갈등 관계를 염두를 두고 당청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유심히 보시면은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현직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은 관계를 끊어야만이 차기 대권의 그 가능성이 높아질 때 썼던 전략이라고 봅니다. 네.